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2월 25일. 오늘은 윤석열, 내일은 이재명.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고로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들을 정황을 드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잇따른 탄핵소추. 예. 실제로 저 민주당에서 또 너무 과도하게 탄핵소추를 했잖아요. 한 29번인가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29번 모두 다 기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탄핵할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로 사실 행정부를 마비시킨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예산 삭감을 했단 말이죠. 정부안에 갖다 확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추경 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또 삭감을 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정당한 삭감이 아니라 공세용, 쉽게 말하면 정치적 공격용으로 예산 갖고 장난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국가 비상사태였다.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플러스 부정선거 의혹도 있다. 예. 이게 들어갈지는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계엄은 사실 내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경고형이었다. 야당, 니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지금 국가가 지금 이게 뭐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 진짜 내란의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다. 예. 또 봐라. 실제로 짧게 끝나지 않았느냐. 몇 시간 만에 딱 그 해제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컨대 국회를 갖다 봉쇄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서 좀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들 체포를 명한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누군가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런 것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 내란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야당의 음모다라는 거예요. 야당의 음모고 기획이고 사실 야당의 프레임이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뭐 국정원 차장 있잖아요.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오염됐다. 증언이 오염됐다.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마사지를 받았다. 이런 걸 근거로 대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최후 진술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사과가 담길 것인가 안 담길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다음에 분위기를 좌우할 겁니다. 대통령의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마음이 착해요. 뭐냐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을 딱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싹 화가 풀려요. 그런데 또 발끈하거든요. 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뭐 뻔뻔하게 굴거나 이러면 또 확 찢어서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여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좀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나는 계엄은 정당했다. 끝까지 정당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건 이제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예. 자기 주장이고 변호인단의 주장이기도 했고 이제 와서 그걸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정당했다. 하지만 그 계엄으로 인해서 내가 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 그다음에 불안 이걸 갖다 일으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값이고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최악의 경우가 최선의 경우가 있죠. 최선의 경우는 뭐냐면은 아마도 이제 당내 그 친한파들 이쪽에서 좀 발언을 걸 겁니다. 대통령이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다 사과를 하고 사실상 내가 버텼는데 잘못했다. 계엄도 잘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부하들 있지 않습니까? 군들. 예. 이 사람들은 내 지시를 따른 것밖에 없다. 그 사람들 죄였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난 겸허히 수용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지지층을 향해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 승복을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해준다면은 정말 국민들 마음이 다 풀릴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 마지막 가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헌재에 나와서 말이죠. 대통령이 보스가 나와서 내가 시켰다. 할 수 없었다. 불가피했다. 이건 정당했다. 그리고 우리 부하들 이 부하들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상사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 군인으로서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책임이 있다면 다 나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떴을 거예요. 국민들이 딱 보고 그래도 계엄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저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네. 그다음에 보스로서 자기 부하들 딱 챙기는 모습을 보이네. 괜찮네. 라고 하면서 여론이 확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끝까지 뭐였습니까?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가 시킨 일도 다 부하들을 공격을 했잖아요. 얘가 민주당하고 회유했어. 얘는 뭐 인사청탁하려고 했어. 자기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를 배신한 놈들이야라고 해서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지? 그러니까 육군 소대장도 안 그러거든요. 육군 소대장도 자기가 부하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제 책임 아닙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얘는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잖아.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줬는데 뒤늦게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이건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최악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각을 전제로 이제 발언하는 거예요. 네. 아, 나는 내가 국정에 복귀하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국민들 황당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엄의 이제 배경으로서 북한 공산 집단이 어쩌고저쩌고 민노총이 어쩌고저쩌고 간첩단이 어쩌고저쩌고 막 부정선거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앞으로 국가는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복귀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막 국정 방안을 밝힌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가능성 많지 않지만 심지어는 뭐냐면 내가 나가게 되면 임기 단축 개헌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일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어차피, 임기 단축 개헌 등 일종의 조건부 기각을 기대하는 대통령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로드맵을 갖다 막 제시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말이죠. 물론 내 책임도 있지만 저쪽도 책임도 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귀하게 되면은 내 임기를 갖다 스스로 줄이고 개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최악이죠. 최악이죠. 이 개헌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금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제 등장할 대선 후보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논의될 사안이지 자기의 처지를 갖다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서 이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최악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개헌은 정당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정당한 계엄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국내 외적으로 내가 불안, 그다음 걱정, 우려를 끼쳐드린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아마 요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과나 유감도 표명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지 말아야 될 내용은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복귀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건부 기각과 관련된 개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적절치 않죠. 네. 그 국민들의 부하만 더 북돋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쯤 가라앉아 있는데 여기다 또 휘발유를 붓게 되면 활활 타오른단 말이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 오늘 변론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선고 날짜가 언제일까? 이게 궁금할 겁니다. 선거는 대충 3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인데 보니까 대충 3월 중순 정도로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3월 중순이 유력하지 않을까. 근데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아니면 전후 며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 윤 대통령 국회 변호인단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평가를 하자면은 지금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활동들을 갖다 평가를 하자면은 사실은 윤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너무나 명확하거든. 그렇죠? 전 시민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탄핵하고 그 정쟁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예산안 감축하고 그럼 야당에서는 늘 예산안 깎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개엄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위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고령을 딱 보게 되면 포고령에도 정치활동 일체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사실 그 원본이 되는 게 5.18 때 그러니까 전두환 포고령이거든요. 그걸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명확한 위헌인데다가 사실 의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그거는 한덕수 국무총리 자체도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었다. 부서도 없었다. 누구나 다 말렸다. 형식적인 자리였다. 사실 간담회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이고. 그러니까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란이니 아니니 다른 문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 역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계속 곁가지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있으면은 중요한 몸통이 아니라 나뭇가지들을 막 쳐내는 거거든요. 그런다 몸통이 사라지나? 그래서 뭐 변론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뭐랄까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실체를 왜곡하려고 하고 또는 뭐랄까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전술들을 보였는데 그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워낙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먹히질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걸로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오늘도 나와서 최악인데 이건 뭐 북한 공산 집단이 그러니까 그 계엄의 배경으로 북한 공산 집단이 준동하고 이들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이 있고 그 민노총 내에 간첩 사건들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옛날에 그 7, 80년대나 통하던 그 레드 컴플렉스를 예. 들고 나왔거든요. 북한과 연결하는군요. 북한하고 막 연계시켜 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데다가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했냐 부정선거론까지 막 얘기했단 말이죠. 부정선거라는 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웃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때 가짜표입니다. 조작된 표입니다. 예. 라고 딱 들고 왔는데 거기 표에 딱 보니까 민경옥을 찍었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자기 딱 푹 풀고 지가 웃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셀프 코미디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국회 변호인단은 사실은 최악이었고, 예. 그나마 이해를 해준다면 사실 그것 이상 참 하기도 힘들었다. 사안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뭐 탄핵은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계속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100%고, 그 다음 아마도 8대 0이 나오지 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오늘 그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들어가고 또 지금 워낙 이 지지층들은 탄핵 반대 이렇게 뭐 3월 1일 날 3.1절에도 대거 군중들이 운집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불복 이야기 나올 수 있을까요? 불복 가능성 뭐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불복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인 건데 지들이 불복하고 말건 간에 결정되면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데 뭐 어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한 게 뭐냐. 그래 불복한다? 그럼 대선을 거부해야 돼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탄핵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 탄핵의 결과로서 벌어지는 대선 자체도 불법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일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은 부당한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보이콧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당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아니죠.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불복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대선 실시에 대한 불복으로 가야지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의 원인을 제공한 탄핵 자체가 불법이라면은 불법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로서 발생한 독수독과처럼 대선 이것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선 못하겠다. 여전히 뭡니까 내 대선 치러지든 안 치르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대통령이 아직도 윤석열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치워버리고 치러지는 대선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선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스탠스가. 근데 이 스탠스를 갖다가 과연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용일 때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만 지금 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일이 커질 수 있네요. 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탄핵의 불법 예컨대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나왔다. 그 후보 경선에서 또 탄핵 잘못된 겁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신은 왜 대선에 나왔어? 잘못된 거라면 당신 대선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지. 네가 왜 여기 나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을 거고 지금 이제 그 여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윤이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윤을 중심으로 뭉쳐 있거든요. 강성 지지층이. 그다음에 바로 그것이 당에 지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 당 지지율의 핵심이란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이들을 갖다가 윤이 아웃된 다음에도 윤이 계속 있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말하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그렇죠. 윤은 있으나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윤이 딱 나타나가지고 감옥에서 후계자를 지명했다. 벌써 그 얘기 나오죠.
뻔한 겁니다. 이걸 누구겠어? 김이란 얘기죠. 김문수. 지명했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김문수 쪽에 붙은 사람들은 이미 말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라는 게 윤핵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윤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윤이 아웃된다 하더라도 윤심에 따르는 정치를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윤 대통령께서 누구를 지명을 했냐? 김을 지명을 했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에서는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다들 알고 있거든요. 김가주는 승산이 없고 내가 볼 땐 김이 나가게 되면 한 20% 차이까지 날 수 있어요. 10, 두 자릿수 이상 차이로 예. 패배할 거거든요. 이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아마 치열하게 붙을 텐데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일단은 뭐 힘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김문수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뭡니까? 대선에서 아주 여유 있게 지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경선 과정에서 김을 다른 후보가 꺾었다라고 할 때 강성 지지층들이 불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계속 애매모호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볼 때는 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김가주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뭐 홍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근데 5만 돼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한으로 가게 되면 이건 진짜 우리들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드라마틱한 그 격변이 일어나지 않고는 반전의 드라마가 있지 않고는 사실 국힘이 지금 현재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그 탄핵에 책임이 있는 그 계엄에 책임이 있는 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게 사실상 말이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그나마 반전의 드라마를 꺾는 당 내에서 그 탄핵 찬성파들이 탄핵 반대파를 이기는 그런 극적 드라마를 연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 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힘들 텐데 그때조차도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윤이 계속 또 깜빵에서 또 옥중 메시지 막 보내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또 이용하려 먹으려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가가지고 면회하고 면회 정치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걱정되는 거죠. 네. 근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승복할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알 수 없는 겁니까? 승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승복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대선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승복한다? 대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니까 예. 쉽게 말하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지층들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니들 호랑이 등에 업힌 거다. 니들이 호랑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통제가 안 됩니다. 일단 업히면 계속 뛰는 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진 겁니다. 이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선거가 나잖아요. 선거가 난 다음부터 2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윤 대통령과 감정을 동화시켜 버렸거든. 이 2달 안에 이게 스탠스 전환이 되냐나 감정의 전환이 되겠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선을 빨리 긋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라도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늦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기각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 교수님은 기각 쪽에 힘을 싣고 무게를 싣지는 않으시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기각이 된다면 뭐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난리가 나는데 저는 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김문수 있죠? 김문수 벌써 움직이잖아요. 대선 행보하고 있거든요. 홍준표는 뭐 진작에 그냥 까놓고 제일 먼저 탄핵을 갖다 그 기정사실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홍준표거든요. 홍준표도 그런 거고. 나머지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이건 기각은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되거든요. 복귀를 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승복을 하겠어요 그거를? 저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또 그때 막 혼란스러우면 그때 진짜 계엄 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재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정말 슈퍼 위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있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입니다. 자, 이 핵심 쟁점 지금 한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거는 뭐 유튜브라서 뭐 정확한 개요는 전달 안 드립니다.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죄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죄 가능성이 높죠. 일단 내일이죠. 내일 이것도 또 2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피고죠. 이 피고 이재명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갖다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진행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는 이제 검찰의 의견 질술 이걸 갖다가 논고라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기소한 그 근거들 있죠. 이유들 그걸 밝히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의견 진술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 진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각각 1시간씩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재판이 일단은 심리는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만 남은 거고 판결은 보통 뭐 2주에서 3주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근데 3월 중에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 예. 겁니다. 여기선 쟁점은 두 가지죠.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 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예. 거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백현동 사업 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건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된 상태예요. 지금 쟁점이 되는 건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이죠. 그때 1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몰랐다 알았다 이거는 주관적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얘기하기가 힘들다. 자기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된 겁니다. 예. 다만 뭘 걸었냐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명시적인 언급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4명 시민을 찍어서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 보니 전체 사진 중에서 떼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란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딱 들으면 그럼 나는 골프 친 적 없단 얘기야?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재판부는 뭐라 그러냐면 이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면 일반 시민들 받아들이는 일반 시민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아예 그냥 골프를 친 적, 김문기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때 뭐였냐면 김문기랑 이제 이재명이 나온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공개한 거거든요. 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랬더니 걔네들은 전체 사진에서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쳤는데 그 중에서 요 부분만 잘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재명이 항상 좀 더 나가잖아요. 왜 슬쩍 빌미를 잡아가지고 아예 골프를 친 것처럼 친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을 슬쩍 넣었는데 요게 딱 걸린 거예요. 하하. 요게 바로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게 바로 뭐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판단을 땅땅 내렸던 겁니다. 예. 하나 이제 변수가 생긴 건 뭐냐면 그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발언들을 좀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뭐가 거짓말이냐 구체적으로 1심에서도 요거 뭐 거짓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 그 검찰 말에서는 이게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처음엔 항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 발언에 대해서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됐는지 이걸 다 공소장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환호를 한 거죠. 예. 이거 봐라, 이거 분명히 이제 재판부에서도 시비를 걸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건데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우리가 기회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취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공소장을 쓰려면은 분명히 1번, 2번, 3번, 4번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좀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갖다 저쪽에서는 뭡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알았다 몰랐다라는 게 주관적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듣는데 이게 이제 증명의 명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충분히 이게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사안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뭐 몰랐다라는 발언 자체는 무죄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건 또 잘못하면 또 뒤집힐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예. 전체가 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요게 조금 물음표가 좀 붙은 거고, 반면에 이제 백현동
백현동까지 얘기를 했는데 백현동도 검찰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백현동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뭐냐 앞에 것도 쉽게 말하면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좀 정리 좀 해달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최악의 경우에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게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백현동 있잖아요. 국토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것은 백현동 사업이라는 그 최대의 사업, 쉽게 말하면 사기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공범들이 지금 다 유죄를 받았어요. 이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게 굉장히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아무리 안 달아도 당선 무효형은 나와요. 성남시 공무원들마저 네. 협파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예. 측에서 누굴 불러야면 정준인가 이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무슨 그 MBC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나랑 그때도 한번 MBC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조국 사태 네. 때 나랑 한번 또 붙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조국을 막 옹호했죠. 내가 표창장 위조라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 막 난리 바가지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 덕에 또 MBC 그 100분 토론 진행자 자리 또 꿰차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을 뭘로 불렀냐면은 양형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예? 양형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학자도 아닌데요? 양형 증인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재판에서 뭐야 유죄하고 무죄를 가립니다. 그렇죠? 예. 땅 무죄. 그럼 양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죄니까. 유죄 때는 이제 얼마를 때릴 것인가. 그게 양형이잖아요. 예.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양형 증인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쟤도 유죄를 예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감하고 있고 다만 양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당선 무효형 아래로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0만 원 이하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유죄가 나올다라는 건 정확하고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당선 무효형 여부인데 아까도 하나가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거는 워낙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당선 무효형 나오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이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또 분석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조기 대선이 가면 이 대법원 확정심까지 가겠냐? 그 전에 대선 나오고 결과 나오면 괜찮겠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법원 판결 전에 아마 선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쓸데없이 그 쿠데타를 해가지고 사실 쓸데없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좀 다 죽어가는 이재명을 지금 되살려놓은 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합리적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시간표를 본다 하더라도 이 대선은 보면 지금 5월 중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그게 끝나나 아직 2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3월에나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뭐냐면은 대통령 나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판 어떻게 되냐라는 거. 바로 이게 헌법 제84조의 이 소추권입니다. 그렇죠.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 시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서 소추가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헌법연구소인가? 헌법연구원인가?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 80조에서 말하는 그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명시적으로. 기소를 말했기 때문에 재판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판은 계속 된다라는 거. 예. 그럼 뭐 올해 안에 뭐 3심은 나오겠죠. 거기서 만약에 딱 유죄가 나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선 무효형이 나와버리면 대통령 선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그 기소만이 아니라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했는데 예. 다수설이 아니에요. 다수설이 아닙니다. 학계에서 분분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딱 하나의 선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가 지지난 대선이죠. 거기 나왔을 때. 2017년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뭐예요? 뭐 오란씨인가 무슨 뭐죠? 그 음료수병 있잖아요. 비타오백인가요? 비타오백. 네. 거기다 돈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기소된 상태에서 후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물어봤을 때는 헌법학자 10명 중에서 7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다수는 누구였습니까? 재판 계속된다라는 거고 예. 재밌게도 뭐냐면 그때 그 대부분의 그 진보적인 헌법학자들은 재판이 계속된다고 대답을 해버렸다는 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니, 재판 중단돼야 됩니다라고 말 바꾸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해봤기 때문에. 압박은 받겠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거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금고형 이상이 나오거나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뭐 딱 직무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된다는 거죠. 그럼 100%. 10명 중에 10명이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게 되면 다수설은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기소는 중단된다 할지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로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되거나 그다음에 직무에서 끌어내려지는 그래야 된다라는 대답이 오히려 다수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마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법원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에서 이걸 갖다 재판을 할지 안 할지 자기들이 결정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헌 시비가 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교수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것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고 대선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확정이 된다면 430억 원이 넘는 선거 비용도 토해내야 되는데 교수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학자들도 이미 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정지될 겁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다수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교수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수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양보하게 되면 반반이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이루어진 결과로 보게 되면 7대 3이에요. 7대 3으로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게 오히려 다수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 되겠죠. 예. 일단은 2심 판결인데 2심 판결에서 만약에 정말로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제 정말로 그냥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건데 유죄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진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정말 경선다운 경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들과 예. 그다음에 국힘의 후보들이 함께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을 그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이후에 3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만약입니다. 유죄로 나온다면 적어도 대법원에서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헌재나 대법원에서 아마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마 근데 입장을 밝히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재판할지 안 할지는 지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미 입장이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마 판단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상정을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범법을 저지르고 말이지 기소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놈이 어떻게 또 대통령이 돼?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을 이제 비워놓은 겁니다. 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법률에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UFO가 나를 공격했을 때 뭐 이런 거 담아놓습니까? 네. 아니라는 거죠. 그 상상을 초월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교수님 또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우클릭을 하고 중도 보수까지 표방하는 상황에서 상속세도 뭐 공개 토론해 보자.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대1 끝장 토론을 하든지 3대3 토론을 하든지 해 보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세 토론이 어떤 내용이고 예. 뭘 하자는 걸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저는 감세 정책 내는 거 있잖아요. 감세 공약. 예. 이거 선거 때마다 늘 나오는 거잖아. 파퓰리즘 공약이거든요. 세금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어요? 아니 뭐 적정하게 네. 세금 깎아주면 누구나 좋아하죠. 예. 문제는 뭐냐면은 소는 누가 키워? 그다음에 그럼 그 여러 가지 지출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이런 문제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감세할 때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 IMF에서 우리한테 계속 경고를 좀 내리고 있거든요. 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해야 되고 세수원을 갖다 확충을 해야 된다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지금 보게 되면은 IMF에서는 2.0 예상했지만 지금 한은에서는 1.5%잖아요. 예.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예컨대 우리를 먹여 살렸던 이것들이 지금 다 낡은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재정 지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수를 갖다 다 얻다 하는 겁니까? 뭐 쿠폰 날리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쓰자라는 거. 감세하자라고 하거든요. 보니까 예컨대 18억이래. 18억. 내가 이번에 집 사러 돌아다니거든요. 내 평생 모았는데 내가 지금 저 고소득자거든요. 심지어 한때는 뭡니까? 국민연금 몇백만 원을 냈던 사람. 와우. 국민연금이 아니라 뭐 의료요. 의료, 네. 그 정도의 고소득자인데 내가 평생 모은 게 난 정말 바닥에서 출발했어요. 제로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하나 못 모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깎아준다라는 게 말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뭐냐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년 연속 86조 원의 세수 펑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2년 연속이면 하게 되면 192조 원이에요. 자, 근데 돈을 또 뿌린다며, 추경한다며. 그럼 하늘에서 돈 떨어져?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은? 국채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국채 발행하게 되면 뭐 빚이잖아요. 예. 그 빚은 누가 갚어? 우리 후손들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니 그다음에 AI니 지금 우리가 지금 돈 때려봐야 될 때가 많거든요. 여기는 무슨 돈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세금을 다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까 집을 팔아야 한다. 상속세를 내는데 왜 집을 팝니까? 그게 공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못 내가지고 뭡니까? 어차피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요 아래쪽은 말이죠. 4천만 원, 5천만 원 못 내가지고 집을 포기해? 말이 됩니까? 아니 뭐 몇 억씩 뭐 7억씩 8억씩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판에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집이 여러 채인 사람도 있어요. 네. 이 왜 이러냐면은 뭐 때문에 이러냐면 이재명이 예. 한강벨트 때문에 그래요. 한강벨트 딱 여기 잘 생각해 18억. 예. 나도 요번에 알았거든. 이 18억이 왜 나왔을까? 내가 요즘 집 살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딱 보니까 한강 그쪽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들의 30평 평균가가 그 정도야 18억. 나는 비싸서 못 사지. 진중구는 한강으로 못 가는데. 예. 딱 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걸 깎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나는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면 좋겠거든. 나는 부모한테 빚을 물려받았는데, 18억 물려받았는데 돈 4, 5천원 못 내?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 이쪽에다 아부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선에서 0.7%는 졌잖아요. 하하. 그게 대부분 여기서 졌거든. 한강벨트. 한강벨트에서 졌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마용성, 좀 더 넓히면 노도강. 뭐 광진구 뭐 예, 영등포. 여기서 졌거든. 요거표를 얻어오겠다라고 좀 잔머리를 좀 굴리는 겁니다. 그거. 중도 보수에다가 예. 한강 주변에 부자 보수까지 다 끌어들이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득세 과세 표준을 조정하자. 예. 나도 딱 혹해요. 나 소득세 너무 많이 내거든. 이거 너무 혹하죠. 나는 사실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막 왜냐하면 투명하거든. 나 공지되는 것도 없고 예. 그냥 정직하게 세율 그대로 뜯기거든요. 이거 뭐야? 혹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소득세를 갖다 물가 연동제 한다라는 거예요. 세율을. 그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간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예컨대 월 200만 원 이하는 그 세금 안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가로 하게 되면 연동을 시키게 되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소득은 같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거든. 이것만 계속 물가에 따라서 이걸 올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비과세, 쉽게 말하면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보게 되면 법인세 다 깎아줬잖아. 예.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랑 옛날에 이렇게 갔거든요. 법인세가 이만큼 높았거든. 근데 지금 크로스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기업보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 이런 상태에서 이것까지 깎아줘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는 어디서 나와? 근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퍼주자라고 하는 거야. 35조, 25조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보조금 주고 말이지. 뭐 생활지원금 주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수는 줄어드는데 그런 식으로 퍼주기만 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난민식의 이제 퍼퓰리즘에 빠지는 거.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수를 뭡니까? 그 확대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확대 재정이 필요하더라도 그것들이 제대로 쓰여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데 쓰여야 되거든, 이걸. 그래서 이것이 돌아오게 돼, 경제 효과로. 근데 앉아가지고 25만 원씩 쿠폰 줘가지고 고기 사 먹어, 이거. 그래서 그걸로 그러면은 뭡니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갖다가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25만 원 다 썼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자영업자들 고통이 덜어져? 아니잖아. 그대로 있잖아. 왜 그런 데 쓰는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 돈 가지고 자기 표 팔라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노도강. 왜냐하면 그게 여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도강 거주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딱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거 애들한테 물려줘야 되네.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네. 깎아야겠네. 나 지금 고소득자들이거든. 대부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대기업 근로자애들이에요. 여기 사는데 소득세가 너무 많네. 어떻게 좀 깎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니까 표퓰리즘을 지금 하는 거죠. 예. 교수님, 근데 그러면 차분하게 여하튼 여야 간에 뭐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토론하면 되는데 1대1 끝장 토론, 3대3 토론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재명이 먼저 토론하자라고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권성동이 콜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해진 거지. 난감해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자기가 딱 하고 저쪽에서 안 받을 줄 알았거든. 예. 선전만 해놓고.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토론 광고만 해놓고.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딱 받겠다고 나와버린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이슈가 자기한테도 유리한 건 아니거든. 왜냐면 말 잘못하게 되면 진보 쪽에서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예. 나만 해도 이게 뭐야 지금. 말이 돼 이게? 응?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조세 정의 확립이다라는 게 민주당 니들 강령이야. 근데 니들 보면 결국 뭡니까 잘 사는 사람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응? 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말빨이 좀 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대3 하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의전을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재명 그래도 대표잖아. 예. 그럼 저기 나오려면 권영세가 나와야지. 왜 너야? 네 상대는 우리 박찬대야. 원내대표니까.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까지 껴서 그럼 3대3으로 하자. 의전상. 예. 하는 건데 토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 광고는 해놓고 정작 토론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국민의힘에서 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네. 지금 봐서 민주당 애들은 이렇게 정교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표적 딱 정해가지고 정교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앉아가지고 탄핵 반대 뭐 이러고 있고 아스팔트 뭐 전 누구야 전광훈이하고 전환길 전환길. 한심한 거죠 정말로. 교수님 결국 그 중도 보수에 대한 숱한 비판도 있지만 그게 일단은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좀 그 이슈 파이팅에서 좀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예.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도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내일 이재명 대표의 종결심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자, 지금 뭐 한 2만 부, 3만 부 벌써 뭐 저도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요. 예. 첫날부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이 책의 내용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데 교수님 좀 알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이게 이거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네. 원고 상태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있으니까 미리 좀 봤으면 좋겠다. 예. 책 발간일이 내일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책을 못 읽고 좀 여기 들어온 거예요. 보통 요즘 되면 뭐 요약이라도 교수님께 좀 전달을 해 왔을 법도 한데. 출판사에서 요약 부분을 냈어요. 아. 그거 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사실 예. 읽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부담스럽잖아. 왜냐하면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원고를 미리 받는 경우는 어떠냐면 추천사를 쓰거나 뭐 이럴 때는 미리 주거든요. 그거를 예. PDF 파일로.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부탁할 정도로 가깝지는 않아가지고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보니까 출판사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보게 되면 두 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예. 한동훈의 선택, 두 번째 부분이 한동훈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핫한 부분은 아마도 한동훈의 선택 이 부분일 거예요. 여기는 바로 계엄 선포 이후에 당대표에서 물러나기까지 딱 14일이 되는 2주 동안에 벌어진 일, 우리는 몰랐던 일들이 격동 14일. 격동 14일이 도대체 우리는 몰랐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쫙 기술되어 있거든요. 목차를 보게 되는 계엄의 밤, 계엄이 이루어졌던 밤.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의 시간. 이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했겠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한테 조기 하야를 해라. 근데 조기 하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탄핵에 이제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뭐 이런 선택의 시간인 거고 그다음에 진퇴의 시간은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당대표를 이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언론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책이 발간되면 그거 아주 한동안은 굉장히 뜨거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그건 이미 이제 보도도 좀 나왔는데 대통령실 앞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문자가 따고 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사태입니다.
최악입니다. 어.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답변이 없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계엄이었다는 거. 뭐 이런 얘기라든지. 예. 두 번째는 이건 알려지지 않은 건데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동의를 했대요. 그때 갔었잖아요. 예. 그때 그러고 발표를 하기도 이거 했습니다. 아니면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수모를 겪느니 그냥 깔끔하게 물러나시라. 그런 다음에 그 과도기 동안에 대선이 과도기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 쉽게 말하면 권한대행한테 그걸 좀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 뭐 등등등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아니다라고 해서 갖고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거부당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윤 대통령도 처음에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동의를 했었대요. 아.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다라는 거지 입장에. 그러니까 누군가 장난질을 쳤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아직까지 탄핵 108석이니까 탄핵으로 넘어가게 되면 막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 탄핵 소추 막을 수 있다 국회에서라고 해서 이걸 갖다 끝까지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 그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걸 막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냥 타도당하고요. 타도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미 해체됐을 거예요. 국민의힘 분노가 워낙 커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이 원래 조기 있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얘기했던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강경하게 나가게 됐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은 그 과정에서 나눴던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대화가 있대요. 근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러더러 듬성듬성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 그때 이제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미국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저 뭐야 저런 놈이 다 있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하고 미국 측과 이제 긴박하게 얘기를 한 상황이 있었던 아, 그래요? 그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미국의 누구인지 또는 어떤 미국인지 이게 중요하네요. 출판사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전체 흐름을 읽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다. 아. 한동훈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을 끌 것 같대요. 관심을 끌 것 같고. 예. 또 하나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 또는 미안함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도 자기가 모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인 괴로움은 컸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인원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공적인 의무가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판단했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다라는 제목이 이제 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이 대표 집권은 먹어야 된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되면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왜? 이 사람 자기 살아야 되거든. 예. 이게 재판에서 다 유죄 나옵니다. 평생 감옥에 가거든. 그럼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 그 권한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냐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굉장히 무리한 입법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위험해지면서 심지어는 이제 이건 난 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심지어 계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대목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교수님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공개된 내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이 각을 세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른바 친윤 인사들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하다.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이 점은 복귀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울 인물을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를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딱 정한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당내에서 왜냐하면 그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로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벼운 유감 표명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요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한동훈의 생각인데 여기는 이제 보통 자기가 정치 철학들 또는 정책 비전 같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다뤄요. 부정선거 이슈. 이거 이런 데 지금 제발 끌려 들어가지 말라나 아마 얘기를 하겠죠. 예. 이거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자기를 갖다 좌파로 몰았던 것에 대한 이제 소회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도 덩달아 가지고 좌파 좋은 그룹 나까지 끼어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좌파 중건으로. 네.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지금 대선에서 한번 붙어보려면은 국힘에서 격변이 일어나야 돼.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당이 이제 강성한들의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지금 주류거든요. 이걸 뒤엎는 정도의 격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대선 나가서 승산이 없습니다. 딴 건 몰라도 최소한 뭡니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다음에 계엄 해제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대선에 카드를 내밀 수 있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정치적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힘에서는 이런 상식이 참 통하기 힘든 분위기란 말이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딱 그거거든요. 윤석열 정리됐거든. 이제는 이재명 정리할 차례야. 이게 먹힐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정리 뭡니까? 윤석열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재명 정리해야 돼? 이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 부분도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아니든.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책과 함께 돌아옵니다. 제일 지금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까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지금 뭐 여러 명의 의원들도 한동훈 왜 돌아오냐 막 이러면서, 또 이른바 친윤 세력,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여전히 이 냉랭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교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일단 윤이 아웃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과거가 아니라 여기 사라졌거든요. 계속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로 가야죠. 아하. 그러니까 아마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탄핵 이후에 이제는 이제 자기들도 스탠스를 정해야 되겠죠. 그 속에서 아마 공간이 좀 열릴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이 딱 나와야지 재밌어지거든요. 한동훈이 이쪽에 매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쪽에 판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동훈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동훈이 나올 때 여기 역동적인 판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쪽도 맥 빠지고 저쪽도 맥 빠지고 비기니까 민주당에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은 어차피 경선이 맥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에서 만약에 딱 나와가지고 매기가 막 물을 갖다 물을 막 흙탕물을 막 뿌리면서 그냥 판을 갖다 역동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극적 반전이 딱 일어난다면 그때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상대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때쯤 되면 정말 기울어진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대선이지만 그때쯤 되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네. 근데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안 보여요. 예. 자, 지금 이번 주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까지 됐는데, 자, 3월 달에는 선거도 있고, 진영 간으로 골이 파일대로 파여 있는 이 국민들도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3월인데 봄은 올까? 봄이 오나? 우려가, 걱정이,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교수님 어떤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요. 딴 건 몰라도 국힘 지지자들 지금 뽕을 맞은 거거든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뽕 맞은 거예요. 뽕을 맞았는데 뽕은 굉장히 어렵니다. 뽕은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가고 그냥 병든 몸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갤럽 조사 보셨죠? 갤럽이 좀 정확하거든요. 갤럽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지지율이. 그러니까 잠시 이제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 나올 그때쯤 한번 단딱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근데 그 이후에는 윤은 아웃이에요. 아웃이고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당에서 해야 되는데, 당이 대중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지도하는 게 아니라 당이 오히려 대중들을 편승해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고, 그럼 또 그 가운데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아부해가지고 공천이 뭐 등등등등 이러다 보니까 당의 미래,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좀 문제라고 봐요.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 많은 이슈들이 시시각각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사 끝장 놓치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